번째 순서로 이제 오늘 단장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지역의 정신사적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게 몇 분이죠? 30분입니다. 30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대체로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때 맨 처음에는 고령대회에서 강한학을 구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열을 받은 개명돼서 다시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철학적으로 조금 집약화해가지고 용어를 바꾸고 만드는 게 낙중학입니다. 그 논문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낙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학교에 돈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책을 냈어요. 10년 동안 그런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강한학은 이제 문화가 중심이고 굉장히 그 넓은 범위에서 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낙중하고는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지역적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획한 것인데, 이 기획은 이 논문이라기보다도 이 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썼던 것인데요. 특히 이제 그때 계명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약합니다. 거기 보면은 직선과 곡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그 세 번째 단락 보면은 그 직선의 빠른 속도, 이 고속도로가 이제 직선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선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곡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인데 이 돌아가기는 이 빨리빨리로 이제 대표되는 한국적 정서에 도무지 맞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곡선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고 그것이 바로 느림의 이야기입니다. 곡선적 사유에 대한 상징적 존재가 바로 강입니다. 강은 고속도로와 달리 산이 있으면 돌아가고 찬과 피안을 그 백길로 있습니다. 직선이 속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앞만을 이게 볼 수 밖에 없지만은 곡선은 느리기 때문에 이웃과 주변을 가리게 합니다. 따라서 곡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실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혁명적 변화는 직선과 고속도로가 만들어낸 것이며 그것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직선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버상의 소통은 긍정적 요소도 많지만 오히려 자신의 편파적 주장에 그침으로써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한국인의 정감적 어떤 체질에 부합되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인데 여기서 우리는 곡선과 강이 가져다 주는 상상력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 같은 자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영남을 잃는 새로운 시각,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을 좌우로 나누어 살펴왔고 영남 무도는 변한 지역에서 가야 및 신라에 병합된 곳으로서 역대의 왕권이나 관권에 저항하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남 좌도 강좌 지역은 진안 지역에서 신라로 발전한 곳으로 고려 태조에 밀착하면서 역대로 중앙정부와 관권에 대한 반항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자연 환경과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도 각기 달랐습니다. 우도는 토질이 비옥하고 육해산물이 풍부하면서 귀보다 이 불을 지향하는 데 비해서 좌도는 토질이 척박하고 토착성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구보다 귀를 지향했습니다. 귀를 지향했다는 것은 관리가 돼가지고, 관리가 돼서 이제 명예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벼슬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좌도 지역, 퇴계 지역이죠. 이 같은 영남일기는 좌우의 변별적 자질을 충분히 드러내는데 이러한 봉사를 합니다. 낙동강의 좌와 상, 하와 우는 서로 밀착되어 있는데 특히 16세기를 들면서 퇴계와 남명이라는 대유가 굴기하면서 지역의 이 특성을 반영하는 학파를 조성하게 됩니다. 퇴계 학파와 남명 학파가 그것입니다. 퇴계 학파가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서 현실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진리에 대한 학문적 천착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남명 학파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서 이 진주는 그때 산청 이쪽이 전부 다 진주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형성되어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남 사람들은 강의 상하를 오르내리면서 삶을 영위했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보다 큰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남을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락 이 개울과 바다 그리고 강으로 연역할 수 있는 상상력을 영남에 이제 밀착해 보면 이게 개울 이게 재미있어요. 이 퇴계 남명을 중심으로 해서 1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 한 명은 퇴계고 한 명은 남명인데 퇴계는 개울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남명은 남쪽 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는 강의 원두에 해당하고 하나는 강의 끝에 해당합니다. 호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영남 학파가 만들어지고 영남의 양대 봉우리, 양대 산맥 하면은 퇴계남명 학파예요. 그리고 호도 그렇고 탁 맞아떨어가지고 아주 절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6세기 이후 영남학파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져 왔던 퇴계와 남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의 호를 주목하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이 퇴계 같은 경우는 물이 샘솟는 원두가 거기에 있는데 퇴계는 원두 가까이에 즉 겨울로 물러나서 천리가 유행하는 도체를 지나가고 이게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은 어쨌거나 이 낙동강은 상주에서 본류가 시작을 하지만은 이게 여기에 본류 쪽으로 이 물이 세 군데로 들어와요. 그 한쪽이 바로 이제 퇴계 쪽이거든요. 저 청량산에서 발원하는. 사실은 그 청량산이라기보다도 청량산에도 한 줄기가 있지만은 저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느들샘 거기에서 황지에서 내려오면서 안동에서 반면찬을 흡수하게 돼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쨌거나 원두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기론 가운데 이를 중심으로 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떤 보편자의 그 존재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는 이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지리적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개울로 물러나서 천리가 유행하는 도체를 제작하고자 했고 이에 비해서 남명은 대bun과 같은 거대 자아를 지니고 절대 자유를 상징하는 남쪽 바다에서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강의 상류에서 개울과 같은 맑은 순수로 남명은 하류에서 바다 같은 광대한 자유로 각각 자신의 정신 경계를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퇴계와 남명은 모두가 경상도 지역에서 1501년에 태어났으니 모두 닭띠입니다. 이들은 닭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불러오듯이 한국 정신사에서 문명의 빛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이 의시오 문명지 거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 퇴계 남명을 막 이야기하고 남명학과 퇴계학파를 이야기하면서 의시오 문명지 거기. 여기에서 우리 문명은 절정이다. 훨씬 후대 일이긴 하지만은 이들은 산청의 배산서당 도동사에 배양되면서 퇴계 이자 남명 조자로 극존칭 되었으며 실학자 성호 이익은 퇴계와 남명이 학단을 이끌고 있을 때를 인이로서 제자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 문명의 극치는 여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의 좌와 상, 우하하는 서로 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좌상과 우하를 구분하여 영남을 이해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인조반정 이후 사정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좌상의 퇴계학파와 우하의 남명학파는 동서붕당 때에는 동행으로 결집하지만 다시 남북으로 분리되어서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이 남명과 퇴계한테도 이 갈등의 인자가 있었죠. 이 상보적 경쟁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안에는 이 경쟁은 언제나 그 안에 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남은 상보를 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남 사람들은 강의 상하를 오르내며 삶을 영위하였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보다 큰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낙동강은 소통과 통합의 강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16세기에는 워낙 걸출한 두 학자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므로 경계를 의미한 강이었지만 이게 흥미로워요. 퇴계와 남명을 중심으로 딱 두면 이게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낙동강은 경계의 강. 뭐가 다르냐? 이런데 이제 초점을 두고 학자들이 이수건 선생이라든가 그렇게 설명해 왔어요. 뭐가 다르냐? 그 이후의 사정이 달라집니다. 낙동강 연안 및 중류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던 퇴계와 남명을 함께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들의 학문을 발전적으로 성취한 일군의 학자들이 영남학을 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퇴계의 개울과 남명의 바다를 포괄하면서 극복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울과 바다를 포괄하면서 극복하는, 여기에 극복 논리가 있죠. 탈근대와 극근대가 다르다고 했죠. 그런 것 측면에서 탈은 벗어나는 거고 극은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강이 있고 강을 중심에 두면서 사유하는 하고 또 활동을 했습니다. 낙동강 중류의 이른바 강한 지역에는 선주, 서은산 이런 지역이 이제 다양하고 대구는 그 가운데의 핵심이다. 이 사실 상주라고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수정하기 전이고 그때 계명대에서 발표하는 있던 과정에서 여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경까지 이렇게 사실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설정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부분입니다. 대구는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여기서 우리는 퇴계와 남명의 제자인 한강을 이제 떠올릴 수 있고 요걸 한려학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왜 한려학파로 이야기하냐면 요거는 문중의 어떤 이 악유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데요. 사실은 전통적 시각에서의 여헌 같은 경우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이제 논란을 거치고 이제 할 수 없이 한려학파라고 하지만은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퇴계 남명이 뜻이 한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려학파를 해도 좋습니다.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미수 후목을 통해서 근기 실학을 성립시킨 인물이고 현존 최고의 어떤 지방지인 함주지를 편착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을 하였고 인문학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구해서 심학과 예학의 측면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만년에 대구의 사수동에 사형정사를 지어놓고 제자를 길렀는데 지금 제자들이 346명이 회원 검문 제연록인데 최근 이제 식기 같은 것들이 다시 발굴돼 가지고 이 숫자가 450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때 이제 빠졌던 부분입니다. 식기 같은 경우는 한강에 있을 때 직접 배우면서 이 도시락을 먹었던 밥을 먹었던 것을 이제 기록해놨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얼마 먹었다 기록하고 사인하고 요 기록입니다. 한강한테 직접 배웠던 그런 부분들인데 만년 제자죠. 그러니까 훨씬 넘어가는데 퇴계 같은 경우는 309명으로 남명은 136명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규모 강한학의 어떤 규모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퇴계 남명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복 저기 누굽니까 학봉하고 서해도 돌아가시고 나서 영남은 그때 강한 쪽으로 전부 다 역량이 모였죠. 그때 이제 한강에 있었기 때문에. 사양정사를 지어놓고 제자를 길렀고 그때 괴헌, 낙제, 모당, 양직당, 대암 전부 다 대구 사람들이죠. 거의 문정으로 몰려들어서 한강학파를 이룹니다. 그 범위는 낙동강 중류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걸쳐 있고 퇴계와 남명을
비해서 훨씬 큰 규모로 제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북부 영경동에 그 영경서원에 또 태교한 한 명이 함께 배양되기도 했고, 인흥마을에 동계정이라는 유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역시 대구의 유고서원이라든가 이광서원, 청호서원, 용호서원, 병암서원 이런 다양한 서원에 재향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강한 지역에 인문학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때 어떤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남의 강한학. 이 강을 중심으로 한 21세기형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 하나의 용어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제 강한학입니다. 이 용어를 중심으로서 강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체계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강한학에는 광해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해의 개념은 다시 미시시피 강, 이건 뭐 따져보시 하나가 잘 모르겠지만은 유역을 포괄하는 세계적 차원의 과 또 한강 유역을 포괄한 한국적 차원, 협의의 개념은 낙동강 전체를 의미하는 영남적 차원, 그리고 요 중류 지역을 낙중적 차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이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요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차안과 피안이 서로 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리적으로 분간이 되죠. 여기 다릅니다. A 지역과 B 지역이. A 지역과 B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게 있어요. 경계이기 때문에 만나고 경계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요게 이제 대대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인력과 청력이 함께 작동하면서 영남을 이제 포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대대론적 측면에서 영남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논리를 그대로 이제 그 진주의 경상대학교 강모 선생 같은 경우 섬진강에도 그게 바로 가능하다. 옛날에 두만강 포럼 했을 때 두만강에도 그게 가능하다. 이게 차안과 피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가지고 온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김도구 쌤 그 계시지만 김도구 쌤의 그 등어선을 그러니까 방언을 따져보면은 차안하고 피안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말이 같다는 것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차안하고 피안하고 달라. 또 어떨 땐 둘이 싸워 진짜 달라가지고. 그런데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언어 지도를 만들어 보면은 그렇다는 것들 이런 얘기. 영남의 강인 낙동강 역시 영남의 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적 기능을 했고 특히 낙동강이 지닌 일체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의 정체성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한강이나 금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강이 여러 도를 거치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강들이 낙동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내가 이 반변천, 저 상주 쪽으로 들어가면은 내성천과 영강,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거기 어디죠? 김천의 그 감천, 그 다음에 의성 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위천, 또 내려오면은 합천 지역의 그 환강, 그 다음에 지리산 발원해가지고 이것도 낙동강으로 들어오는데 남강, 밀양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낙동강으로 들어와가지고 다대포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강은 대체로 낙동강을 이야기하고 안은 그 상류와 그 다음에 중류, 상류, 중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 조금 조정해가지고 문경지에까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류는 태백에서 문경까지, 중류는 상주에서 어디까지, 하류는 창녕에서 부산까지. 여기에 이제 중류 지역에 특히 이런 측면이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 문경도 이제 이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문경 같은 경우가 특히 그 화지장에서 활동했던 옥소 권섭 같은 경우가 이 문경에서 활동하는데 이 사람은 기호 지역에서 넘어간 사람이지만은 영남 지역하고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경세처럼 기호 지역에서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황기로처럼 또 기호 지역에서 사회를 맞이해오는 사람이 있지만 기호 지역 사람 역시 이제도 마찬가지고 권섭도 마찬가지고 이 영남 지역 넘어오면은 바로 이제 영남인 특히 이제 상주라든가 문경이나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살았어요. 또 넘어가려고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호 지역 사람들이 특히 송시엘의 그 제자들이 주로 낙동 연안에, 영남 제자들이 낙동 연안에 이제 그 하는 이유가 집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주 지역 사람들이 고령, 대체로 뭡니까, 북부 정류장 근처에 살고, 그다음 고령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서부 정류장 근처에 사는 거 비슷한 거예요. 차 타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차 타고 바로 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교통이 자가용이 발달하면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체로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식에서.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렇고, 그 다음에 셋째, 학은,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학에 대해서인데, 학은 학문을 의미하니 그 영역이 실로 다양하고, 문사철이 그것일 수도 있고, 또 유불선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학문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연안에서 향유된 모든 학문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광의로 학문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학은 우선 유학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재론을 하면서 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유학이 중심이 사실 문헌으로 남아있는 건 유학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보면은 이 전통 사상과 불교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중심과 주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도하는 것과 보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문헌으로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강한학은 낙동강 연안의 그 유학을 중심에 두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지역의 유학 사상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영남학 내지 한국학에 강한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따지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임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범위, 이것도 이제, 이걸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유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태계와 남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16세기가, 그런데 이러한 문화 현상들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포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수정할 때는 그렇게 약간 넓히기로 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쓸 때는 이게 퇴계 남명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익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안에 이제 특성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회통입니다. 기령학 및 퇴남학. 기령학 같은 경우는 기호학과 영남학을 이야기하고 퇴남학은 퇴계학과 남명학을 이야기합니다. 낙동강 연안은 영남의 내륙에 비해서 다문화의 흡수력이 훨씬 빠릅니다. 이것은 낙동강 물길을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가 신속하게 전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기호 지방의 이 학문이 상주나 칠곡, 대구 등에서 영남학과 융합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령학의 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한 지역에 사는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퇴계와 남명을 함께 스승으로 모시면서 퇴남학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남북으로는 기령학, 동서로는 퇴남학을 아우르는 해통성이 강한학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령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을 밑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예컨대 상주지역 보면은
퇴계의 제자 가운데 중요한 문파를 형성했던 서예 유성룡계가 독자성을 지니면서 기경학을 회통시켜 나갔습니다. 퇴계학을 바탕에 두면서도 기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예의 제자 우복입니다. 그는 예학과 이 인식론적 측면에서 퇴계학을 개성하면서도 이 기설에 있어서는 퇴계의 호발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우왕과 함께 서인의 종장으로 성장하는 동춘당 송중기를 사위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흥미로워요. 안동에 딱 퇴계한테 더 밀착되어 있을 때는 이론이 어떻고 조금 벗어나 있을 때는 어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상주 같은 경우는 남명의 제자인 김홍미도 여기 있었거든요. 성극당. 성극당 김홍미도 여기 있었는데 저 위에 기호지역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텔레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널리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희박한데 이 전통시대의 어떤 그 학문 체계 보면은 지역성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교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지리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퇴남학은 오건이라든가 특히 성주 지역, 김담수, 전부 퇴계남명의 제자들이고, 오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강한 지역의 영남의 내부에서 퇴계학과 남명학이 회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퇴계학파는 낙동강의 상류, 좌측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남명학파는 낙동강의 하류, 우측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계학파는 남진을, 남명학파는 북진을 모색하게 되었고 중간 점이지대인 낙동강 중류의 강한 지역에서 퇴계와 남명을 함께 스승으로 모신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 좌우를 절충하고 통합하고자 했다. 한강학파는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파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한 영남의 좌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선악이나 군자, 소임 등을 딱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진영 논리에 따라가지고 갈라져 버리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면서 이게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를 끌어안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통합하면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 체계거든요. 여기에는 앞에는 이걸 좀 수정해서 칠겠지만은 그 뒤에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에서 쓰는 게 내가 칠곡하고 상주, 김천, 성주 이런 몇 가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정확하게 하여튼 맞아 떨어져요. 매우 흥미롭다 싶어서 그 중에 요 너댓 군데를 내가 써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그 뒤에 논문으로 싣고 요거는 다듬어 가지고 총론으로 내실을 생각입니다. 이런 회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학에 바탕한 실천 이 강한 지역에는 이거는 박인호 선생이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제시되는 가운데 하나가 역사서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서가 있는데 중화세기라든가 휘찬 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역사책이 영남에서 이루어진 역사책이 거의 다가 90%가 강한 지역에서 발생. 여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역사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강해요. 매우 흥미롭죠. 고령은 관동의 동화세기, 그 다음에 홍려하의 휘찬여사, 그 다음에 동강 김호웅 성주, 속강목 이런 것들이죠. 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마 함주지라든가 청산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함안도 역시 함안의 어떤 옛날 이름이 함주니까 청산은 이거 전부 다 강한 지역이에요.
이제 지방지도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실용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여가 뭐가 있냐면은 의국이 만들어진다. 의국. 의국이 상주의 존해원, 이 정경세하고 창석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주 의국이 있었는데 한강이 만들었죠. 다른 데는 민간 의국이 만들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건립한 그 의원들이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창성도 매우 흥미로운데 이 안동 쪽의 사람들은 전부 다 비판하지만 상주 노수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양명학을 했단 말이에요. 양명학. 욕망 긍정설. 이 퇴계가 양명 상산학이라고 하면서 상조의 노수진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처벌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은 장현광. 장현광은 이제 선산 사람인데 활제 이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현광의 학설을 비판하잖아요. 한주 이진상 성주 사람인데 퇴계를 보니까 더욱더 강조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강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단이다라고 해서 또 여기 이만인이라든가 그래 이런 사람들 비판하기도 하고 그 뭡니까 그 도산서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반납을 하고 반지를 했을 때 그때 퇴계학파가 장악해 갔던 상주의 그때는 이제 지역은 그렇지만 또 시대별로 좀 다른데요. 그때는 상주 향교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해버리고 이게 독창성 때문에 이진상의 한주학의 독창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활제 이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퇴계학파에서 자인강을 아주 이렇게 공격했던 것도 독창성 때문에 퇴계가 양명을 한다고 하면서 노수진을 거부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측면이 전부 다 이 강한 지역에서 크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밑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연의 도이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주의 그 한주의 심적 리설 심은 긴데 이 심적 이설을 주장한다든가 성적이 보통 이제 보통 성리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거든요. 성적인데 심을 이로 봐가지고 유리론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발 일도설 이거 퇴계학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강은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은 강은 그 분리와 갈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기능을 한다. 바로 여기에 21세기 인문학적 비전이 있다. 이 때문에 낙동의 연안이면서 그 중요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영남 문화를 소통과 화합의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 지역은 무한히 열려 있다. 우리는 앞에서 강한의 특성을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가설하에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에 입각해서 낙동강 중류 차원에서 이 강한학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기령학과 퇴남학의 회통성과 실천 정신에 바탕한 실용성이 강조되고 독창성은 이론론과 접목되면서 그 빛을 발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보자. 회통성은 소통과 화합을, 독창성은 개성과 창조를, 실용성은 일상과 실천을. 요게 이제 강한학의 주요한 키워드들인데, 이거는, 요 키워드는, 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학문하기가 있잖아요. 그냥, 그, 학문 듣기라든가, 누가 이야기해나는 걸 이렇게 듣는 것이거나, 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살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학문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화합, 분열과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소통과 화합, 회통성. 그 다음에 개성과 창조, 그러면서도 개성과 창조를 가지는 독창성, 이것을 바탕으로 한 독창성. 그 다음에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일상과 실천을 담보한 실용성. 여기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강한학은 이것이 베타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성을 지니면서 구조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표면적으로는 회통성과 독창성은 상호 대극점에 위치하고 다시 실용성이 설정되어 있어 상호 배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제 이 하나의 어떤 평면상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회통성이 독창성을 간섭하지 않고 독창성 역시 회통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회통성이 모한 성격으로 독창성이 상대에 대한 비판적 자세로 나타날 때도 없지 않으나 강한학은 회통성을 통해서 창조적 세계를 그 독창성을 입각해서 오히려 소통과 화합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강과 그 연한의 수월성에 따라서 실용주의로 귀결된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워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거죠. 맨 마지막 두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단언컨대 21세기에는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사회 변동을 뒤따르며 자기 변화를 소극적으로 시도해 왔고, 이에 따라서 대학은 학과의 설립과 폐지를 거듭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의 공문위를 따라왔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인문학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오늘날 우리 국학 분야는 폐쇄성으로 인한 자폐증적 현상이 심각합니다. 인접 학문과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기 이론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의 이러함을 자각하면서 강의 정신사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선이 가진 폭력성을 거부하면서 생태와 평화를 지향하는 곡선의 미학이 있고, 가위적 세계관이 상징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원심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통성과 독창성 그리고 실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의 상상력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정신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강한학은 전통 사상에 기반을 두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기조 발표 감사드립니다. 강한학으로 영남을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강한학의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한학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